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저희 채널은 살면서 한 번쯤 들어야 할 이야기, 살면서 한 번쯤 울어도 괜찮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사연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생일 축하 한 번 받지 못한 아내가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온 가족을 챙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갈 거면 헤어지자.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여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단 2글자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오래전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여행은 이런 이야기를 혼자 품고 사는 분들 곁에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챕터 1 그날도 새벽 5시였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영숙의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새겨진 시간이었습니다. 천장을 잠시 바라보던 영숙은 이불을 걷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박성태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형광등 대신 주방 작은 조명만 켰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전날 밤 불려두었던 미역이 그릇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미역을 건져 손으로 꼭 짜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62번째 생일이라는 것을 이 집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솥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기 시작하자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영숙은 그 냄새를 맡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생일 아침마다 끓여주던 미역국이 꼭 이 냄새였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손이 잠깐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고 국이 끓을 무렵 성태가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머리칼이 헝클어진 채 눈을 비비며 식탁 앞에 털썩 앉는 성태를 보며 영숙은 말없이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성태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번 떠먹더니 인상을 구기며 말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짜? 영숙은 앞치마 자락을 매만지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이 짜면 못 먹잖아. 국물 좀 더 부어. 성태가 그릇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냄비에서 국물을 더 떠 그릇에 부었습니다. 어제 김치는 왜 안 나왔어? 묵은지가 떨어졌어. 그럼 사다 놓으면 되잖아. 맨날 이렇게 허술해.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서 깍두기를 꺼내 상 위에 올렸습니다. 성태는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 소리가 주방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성태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겠어. 그 말을 끝으로 소파로 걸어가 눕는 성태의 뒷모습을 영숙은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뒷모습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보아온 뒷모습이었습니다. 낯설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영숙은 마른 행주로 싱크대를 닦다가 거실 한쪽 서랍장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22살의 영숙과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성태. 영숙은 걸어가서
액자 유리를 손끝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사진 속의 그 여자와 지금의 자신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무언가를 잔뜩 기대하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오후가 되어 장을 보러 나간 영숙은 슈퍼마켓 냉장 코너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케이크들이 줄지어 놓인 유리 진열장이었습니다. 딸기 케이크, 초코 케이크, 크림 케이크, 작은 케이크 하나에는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초콜릿 장식이 꽂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유리문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두부와 계란과 콩나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케이크 진열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영숙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를 받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러다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1살 결혼하기 한 해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 상을 차려놓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수가 생일 축하한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4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영숙은 장바구니를 다시 고쳐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릴 무렵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바빠서 못 가요. 미안해요.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잠시 뒤 둘째 지영에게서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 성태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음식 맛이 없어졌어? 영숙은 젓가락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고. 당신 솜씨가 예전 같지 않아. 성태가 국그릇을 옆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봐. 영숙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태의 눈이 영숙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성태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숙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태의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영숙은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미역국이 떠올랐습니다. 케이크 진열장 앞에서 손을 거두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21살 생일 아침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녁 밥상에서 밀려난 국그릇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아내가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챕터 2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무너진다. 생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양손에 나눠들고 막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번하더니 발이 땅을 잡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담벼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가 옆으로 쓰러지며 계란 한 알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손발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귀 안쪽에서 울리는 것처럼 쿵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담벼락에 손을 짚은 채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걸음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영숙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영숙 곁에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지럼증은 몇 분이 지나서야 가라앉았습니다. 영숙은 깨진 계란을 휴지로 닦아내고 장바구니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영숙은 베개에 누우면서 자신의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어지던 두통이 이날 밤에는 유독 묵직했습니다.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가락으로 뒷목을 누르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성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40년의 세월이 이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숙은 혼자 동네 내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대기실 의자에 앉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문을 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위해 병원 문을 여는 것이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성태가 검진을 받을 때,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영숙이 병원을 찾는 것은 늘 남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영숙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영숙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름이 불리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차트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좀 어지럽고 머리가 자꾸 아파서요. 언제부터요? 한 달쯤 됐나요? 요즘 들어 더 심한 것 같아서. 의사가 혈압을 재보자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팔에 혈압기기를 감았습니다. 기계가 수축하며 수치를 재는 동안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영숙은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에게 수치를 낮게 보고했습니다. 의사가 차트에 무언가를 적다가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아요.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 쓰러질 수 있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자신의 40년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작은 단어였습니다. 그냥 오래 피곤했나 봐요. 영숙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영숙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처방전을 쓰며 말했습니다. 약을 드리긴 할 건데요. 약만으로는 안 돼요. 생활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약도 소용이 없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처방전을 받아들었습니다. 생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말이 진료실 문을 나오고 나서도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 가방에 넣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3대 지나가도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방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생활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조금씩 꿈틀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숙이 주방 수납장에서 컵을 꺼내 물을 따르고 약을 꺼내는데 성태가 소파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뭐야? 혈압약? 혈압이 왜? 성태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약을 입에 넣고 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갔더니 높다고 하더라. 성태는 잠시 영숙을 바라보다가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바꾸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빈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성태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내가 혈압이 높아 쓰러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채널을 돌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석에서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초에 쓰다가 어느 해부터인가 덮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표지가 발에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뭔가를 쓰려다 멈추었습니다. 다시 쓰려다 또 멈추었습니다. 한참 만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몇 년째 나를 죽이며 살고 있다. 펜을 내려놓고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영숙은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거울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이틀 뒤 오전이었습니다. 영숙의 휴대폰에 최명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숙아, 나 오늘 시간 있는데 분식집에서 어묵이나 먹을까?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나갈게. 오래된 분식집 안쪽 자리에 마주 앉은 명수는 영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아파. 명순이 영숙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눈이 다 꺼졌잖아. 명순이 어묵 국물 한 그릇을 영숙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영숙은 어묵 국물을 한 숟갈 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생일 얘기를 해야 하나, 병원 얘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다 해야 하나. 결국 영숙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생일에 미역국을 끓였거든. 응. 성태가 짜다고 밀어냈어. 명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인간이 40해가 넘었어, 명순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 케이크는 말도 못 꺼내지. 영숙의 목소리가 끝에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갔더니 혈압이 높대. 쓰러질 수 있다고. 뭐? 그 얘기를 성태한테 했더니 채널 돌리더라. 명순이 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수는 국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응, 그 인간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너무 잘 참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사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 줄 아는 거야. 영숙은 명순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평생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참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음이 상대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제야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아무 말 없이 어묵 국물만 마셨습니다. 분식집 텔레비전에서는 낮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흘러가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건물 사이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명순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두 말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무너진다. 그 생각이 이번에는 두려움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확신으로 왔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확신이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챕터 4만 달 뒤에 연락할게요. 버스에서 내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태가 아직 잠든 시간, 영숙은 안방 화장대 아래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손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칸에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태는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영숙이 5년 가까이 장바구니 거스름돈을 모으고 동네 반찬 가게에서 가끔 대신 일해준 살글 차곡차곡 넣어두었던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2,300만 원이었습니다. 영숙은 숫자를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을 모으는 동안 단 한 번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았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있어야 할 날이 오면 이라는 생각이 손끝에 있었습니다. 그날이 지금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거실로 나와 성태의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혼자 살기 좋은 원룸 월세.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매물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좁고 낡은 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들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해 보였습니다. 한 매물 앞에서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버스로 20분 거리의 동네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2층 원룸이었습니다. 창문이 남향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전화번호 옆에 손끝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듯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성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오늘 저녁 뭐야? 영숙은 노트북 화면을 재빨리 닫고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등어찌개. 또 고등어야. 성태가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다른 거 해줄까? 됐어. 그냥 해. 성태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영숙은 냉장고를 열며 고등어를 꺼냈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영숙은 성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 명순이 집에 좀 다녀올게. 영숙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 영숙은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내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중개소는 낡은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매물종이가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여자 중개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원룸 보러 왔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2층 남향 있다고. 아, 맞아요. 지금 바로 보러 가실 수 있어요. 중개인이 열쇠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2층 복도 끝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낮은 천장과 작은 창문이 먼저 보였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영숙의 안방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런데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햇살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풀렸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계약할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중개인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요. 네.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영숙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장을 꺼내 들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간이라고는 화장대 서랍 하나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영숙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복도로 나오는데 옆 호실 문이 열렸습니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작은 박스를 양손에 들고 나오다가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옆방 새로 들어오세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계약했어요. 잘 오셨다.
나는 이순남이에요. 옆방 산 지 벌써 2년이 됐네. 순남이 박스를 한쪽 손으로 옮겨 잡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김영숙이에요. 영숙 씨, 이 동네 살기 괜찮아요. 조용하고 마트도 가깝고. 순남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순남의 웃는 얼굴을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어딘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 새벽이었습니다. 영숙은 성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리 싸두었던 보따리 2개가 드레스룸 구석에 있었습니다. 속옷과 계절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도장,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40년 살림 중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보따리 2개라는 사실이 서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일어서다가 영숙은 멈추었습니다. 가방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리 써두었던 글이었습니다. 1달 뒤에 연락할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40년에 대한 영숙의 마지막 말은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영숙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짧게 울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영숙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이른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2개가 묵직했습니다. 버스가 오자 영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도로 넣었습니다. 지영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또 넣었습니다. 붙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붙잡히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가슴 앞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빈 방이 영숙을 맞았습니다. 보따리 2개를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남향 창문으로 새벽 햇살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에서 아무 소리도 없는 이 방 안에서 영숙은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고요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불평도, 텔레비전 소리도, 채널 바뀌는 소리도 없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챕터 4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살았구나. 한편 그 시각 아파트에서는 성태가 평소보다 늦은 아침 8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나오다가 주방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먼저 느꼈습니다. 냄비 끓는 소리도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는 비어 있었습니다. 밥솥 위에도 김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성태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영숙이 전날 밤 미리 만들어 라벨을 붙여둔 밀폐 용기들이 칸칸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성태는 용기 뚜껑을 하나 열었다가 닫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신발장 위에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1달 뒤에 연락할게요. 성태는 메모지를 집어들고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1달이라고. 혼잣말을 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잠깐 나간 거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점심 성태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면이 불어터지도록 끓인 라면을 냄비째 들고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먹었는데 라면 국물이 셔츠에 튀었습니다. 성태는 셔츠를 훑어보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냉장고 속 밀폐 용기들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성태는 남은 용기들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밥은 아직 있었습니다. 그러나 밥이 떨어진 나흘째 날 성태는 처음으로 밥솥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다가 계량컵을 들고 쌀을 퍼넣었습니다.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대충 넣었더니 밥이 죽처럼 질게 되었습니다. 성태는 그 밥을 억지로 몇 숟갈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세탁기 앞에 선 것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세탁물이 한 무더기 쌓였습니다. 성태는 세탁기 뚜껑을 열고 빨랫감을 넣었습니다. 세제통을 열어 어디에 넣어야 할지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버튼은 너무 많았습니다. 표준, 강력, 울코스, 삶음. 성태는 아무 버튼이나 눌렀다가 세탁기가 이상한 소리를 내자 멈춤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국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태가 수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야, 세탁기 돌리는 법 좀 알려줘.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세탁기. 버튼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갈게요. 민준이 그날 저녁 아파트로 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다가 멈추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옷가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컵라면 용기 2개가 나뒹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광경을 훑어보다가 세탁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세탁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냉동식품 몇 가지를 사다 냉장고에 넣어두면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성태는 소파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그러게 잠깐 나간 거겠지. 한 달 뒤에 연락한다고 했다면서요. 와서 하는 소리겠지. 어디 갈 데가 있겠어. 민주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진짜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왜 나갔는지를,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더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편 영숙은 원룸 생활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큰딸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잠깐 나와 있어. 걱정하지 마. 지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걱정 말고 푹 쉬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영숙은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영은 언니에게 연락을 받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금 어때요? 괜찮아. 아버지가 그런 말 또 했어요. 지영아, 왜요? 화내지 마. 내가 결정한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지영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진짜로요. 주말이 되자 지영이 반찬통 2개를 들고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준 영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보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돌리며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된장찌개 재료랑 나물 좀 해왔어요. 어우, 안 가져와도 되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좁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영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좁긴 하다. 좁아도 편해.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이 영숙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예요, 엄마. 응. 여기 오니까 편해요. 그래. 영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복도에서 이순남을 다시 만났습니다. 순남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라오다가
영숙을 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영숙 씨, 밥은 먹고 지내요. 네, 먹고 있어요. 나 오늘 저녁에 공원 산책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여기서 5분 거리에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럴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남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 이 길 많이 걸었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영숙이 순남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순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영숙 씨. 응.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진짜로.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영숙은 좁은 식탁에 혼자 앉아 지영이 가져다 준 된장찌개, 재료로 찌개를 끓였습니다. 뚝배기 하나, 밥 한 공기. 채널을 돌리는 사람도 없었고 반찬 투정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그 밥이 40년 동안 차려온 어떤 밥보다 입에 잘 넘어갔습니다. 챕터 5 처음으로 나를 위한 하루.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던 몸이 어느 날부터인가 6시가 넘어서야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람 없이 눈이 떠지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을 영숙은 몸이 비로소 쉬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른 아침 문화센터 게시판 앞에서 영숙은 한참 공고문을 읽었습니다. 수채화 라인댄스, 노래교실 요가. 영숙의 시선이 요가 공고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마침 옆에서 순남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영숙 씨, 요가 어때요? 나도 등록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없어요. 같이 못하면 같이 못하는 거지, 뭐. 순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공고문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수강 신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름란에 펜을 올리는 순간 영숙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영숙이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신청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서류, 남편 병원 보호자 동의서, 시어머니 요양 관련 서류. 언제나 누군가의 보호자 칸이었습니다. 영숙은 이름란에 천천히 김영숙이라고 적었습니다. 첫 수업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운동복을 챙겨 입고 문화센터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수강생들이 매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영숙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뒷줄 구석 자리에 매트를 펼쳤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강사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요가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오늘 내 몸이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수업이 시작되자 영숙은 강사를 따라 팔을 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옆 사람은 허리가 반으로 접히는데 영숙의 허리는 조금밖에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벌리는 동작에서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순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자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한 동작에서 영숙이 중심을 잃고 매트 위에 털썩 주저앉자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강사가 영숙의 어깨를 가볍게 짚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이래요. 몸이 기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에요.
영숙은 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요가 동작에 대한 말인지 다른 무언가에 대한 말인지 잠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순남이 영숙의 팔을 끌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저기 카페 한번 가봐요. 지나다니면서 맨날 봤는데 문화센터 골목 끝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카페에 들어가 메뉴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바닐라라테, 녹차라테. 성태와 함께 카페에 오면 늘 성태가 먼저 시켰고 영숙은 따라 시켰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아니,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뭐 드실 거예요? 순남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메뉴판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뭐가 맛있어요? 물어놓고 영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르면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닐라 라테 주세요. 영숙이 계산대를 향해 말했습니다. 순남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나도 그거.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음료를 받았습니다. 영숙은 컵을 감싸쥐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맛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죠? 순남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별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강아지를 데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영숙은 그 평범한 풍경을 바라보며 이 시간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오전이었습니다. 영숙은 원룸 근처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5분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지금 뭘 해야 하지? 밥은 언제 해야 하지? 빨래는 어제 했나? 머릿속에서 해야 할 일 목록이 자동으로 올라왔습니다. 영숙은 그 목록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불안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벤치 앞을 콩콩 뛰어다니는 것을 영숙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벤치 옆 나무가 살랑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요구하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문화센터 복도 게시판에 작은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 파트타임 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영숙은 그 앞에 서서 공고를 읽었습니다. 순남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영숙 씨, 여기 해봐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손맛 있잖아요. 지난번에 해준 나물 얼마나 맛있었어요. 영숙은 공고 아래에 적힌 전화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2번 신호가 가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게시판 보고 전화했는데요. 아, 반찬 가게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요리는 오래 했어요. 가정에서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소리가 없었습니다. 한번 나오실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네,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순남이 옆에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영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찾아간 반찬 가게는
시장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오명희는 50대 중반의 단단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명희가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오래 살림하셨어요. 40년 넘었어요. 그러면 됐어요. 해보죠. 그날부터 영숙은 반찬 가게에 나갔습니다. 처음 이틀은 낯설었습니다. 가정에서 하던 손동작과 가게에서 하는 손동작이 달랐습니다. 양도 달랐고 간도 달랐습니다. 영숙은 명희의 방식을 눈으로 보고 따라했습니다. 군말 없이 배웠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손이 익었습니다. 영숙이 담아놓은 시금치나물을 집어든 단골 할머니가 뚜껑을 열어보더니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사장, 여기 반찬이 왜 갑자기 맛있어졌어? 명희가 영숙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나물을 묻혔습니다.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감각이었습니다.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명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영숙 씨. 영숙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2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파트타임 사흘치였습니다. 영숙은 봉투 안에 돈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5만 원짜리 석 장과 만 원짜리 몇 장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성태의 통장에서 카드로 생활비를 쓰거나 현금을 탔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손에 쥐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의 무게가 금액과 상관없이 무거웠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영숙은 돈을 봉투에 다시 넣으며 가게 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리지도 맑지도 않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하늘이 넓어 보였습니다. 챕터 6 알겠어요. 한 달이 가까워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이 원룸에서 요가 수업 때 배운 동작을 혼자 따라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성태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숙은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집에 언제 올 거야? 성태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집에 와야지. 조금만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성태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뭘 생각한다는 거야?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 말을.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영숙이 조용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영숙은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목소리에 이미 꺾였을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내일 들어갈게요. 라고 말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신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영숙이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 손을 씻는데 또 성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첫 마디부터 목소리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야, 그렇게 나갈 거면 그냥 헤어지자. 이 나이에 창피스럽게. 영숙은 행주에 손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입구 가로등이 막 켜지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낮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성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알겠다고 했어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헤어지자고 했잖아요. 알겠다고요. 성태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 내가 그냥 해본 소리잖아. 나는 그냥 듣지 않았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성태가 무어라 더 말했지만 영숙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영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꽉 잠겨있던 무언가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찬 공기가 가슴속으로 서늘하게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큰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한테서 전화 왔었어. 뭐라고 했어요? 헤어지자고 했어. 수화기 너머에서 지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영숙은 전화기를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그 한마디가 40년의 결혼 생활보다 더 따뜻하게 가슴에 닿았습니다. 지연이 지영에게 연락하자 지영은 전화기를 들고 바로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먼저 그 말했죠. 지영의 목소리에 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영아, 화내지 마.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결정한 거야. 아버지 탓하지 마. 엄마는 왜 아직도. 지영아, 왜요? 엄마가 가는 게 아니야. 엄마가 사는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지영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흐느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이틀 뒤였습니다. 원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들어와. 민준은 좁은 방 안에 들어서서 한 바퀴 둘러보다가 영숙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이혼이 얼마나 큰일인지 알잖아요. 영숙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의 손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왜요? 엄마가 겁이 나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왜요? 살고 싶어서 가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몰랐어요. 진짜로. 민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알아. 몰랐어요, 엄마. 알려고도 안 했어요. 민준아,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요. 민준이 두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가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영숙의 결심은 이미 그 눈물보다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돌아가고 나서 지연이 영숙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법률상담센터 안내문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하려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같이 가봐요. 영숙은 안내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나란히 법률상담센터 앞에 섰습니다. 영숙은 문을 열고 들어가 상담사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자 상담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영숙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결혼 42년 차입니다. 그 숫자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42년. 그 세월이 단 두 글자로 요약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와 지연과 나란히 걸으면서 영숙은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꿈꾸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꽃집을 하고 싶었다는 것,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는 것, 혼자 여행을 가보고 싶었다는 것,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말들이었습니다. 지연이 걸으면서 영숙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라고. 그날 밤 영숙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예전에 써두었던 한 줄이 보였습니다. 나는 지금 몇 년째 나를 죽이며 살고 있다. 영숙은 그 문장 옆 빈자리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제 산다. 펜을 내려놓고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잠이 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챕터 7 42년을 종이 한 장으로.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태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야, 내 엄마한테 한 번 더 얘기해봐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야 하겠냐? 민준은 수화기를 쥔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날 저녁 민준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멈추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빨랫감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포개져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라면 냄비가 그대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밥솥 위에 찐득하게 굳은 밥풀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둘러보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성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태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밥은 먹었어요. 라면 끓여 먹었다. 며칠째요. 성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릇 하나를 닦고 또 하나를 닦고 아버지가 혼자 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가 그릇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민준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엄마한테 가야겠어요. 성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득하러 가는 거지. 아니요. 성태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뭐하러 가? 사과하러요. 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의 원룸 문 앞에 선 민주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숙이 나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보다 얼굴이 더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선 민주는 영숙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설득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알아. 죄송해요. 영숙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옆에서 자라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가 밥하고 빨래하고 다 챙기는 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민준아. 왜요? 고마워.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닌데 고맙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 말하러 여기까지 왔잖아. 그게 고마운 거야. 민준이 두 눈이 붉어졌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가는 게 아버지 때문만이 아니야. 엄마가 엄마로 살아보려고 가는 거야. 그거 이해해 줄 수 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지연이 영숙 옆에 앉았고 성태 옆에는 성태의 형 박성호가 앉았습니다. 성호는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서면서부터 목소리가 컸습니다. 협의라는 게 서로 양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파트야 같이 산 집이니까 분할한다 쳐도
그게 딱 절반씩은 아니지 않겠어요. 성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했으니까 절반은 좀 과한 거 아니냐는 거지.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영숙이 지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지 42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병수발하고 아이 셋 키운 것도 노동이에요. 성우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아내가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노동이 아니면 돈 주고 사람 써야 해요. 42년치 월급 계산해 볼까요? 성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성태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습니다. 법무사가 양측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재산 분할은 영숙이 아파트 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태도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되던 날이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영숙과 지연이 나란히 복도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태였습니다. 성태는 영숙과 나란히 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어. 영숙은 걸음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42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온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성태를 바라보지 않고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 많이 했죠. 그리고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영숙은 순남이 소개해준 다세대 주택의 작은 투룸을 얻었습니다. 원룸보다 조금 넓었고 작은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이사날 지연과 지영이 함께 왔습니다. 민준도 왔습니다. 셋이서 커튼을 달고 살림을 정리했습니다. 지연이 커튼 봉을 들고 올라가다가 의자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지영이 언니 위험해라며 바쳤습니다.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베란다 창문을 고치다가 손을 찧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살림 정리가 얼추 마무리되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배달시켜 먹어요. 그래.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지영이 눈을 흘겼습니다. 엄마, 아무거나 말고요. 진짜로 먹고 싶은 거요. 영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치킨. 지영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가 치킨이라고 했어. 언니 들었어. 들었어. 네 사람은 새집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상도 없이 종이 위에 펼쳐놓고 먹었습니다. 영숙은 닭다리 하나를 들고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 집안을 채웠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치킨을 먹었습니다. 이런 저녁이 자신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반찬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명희가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명희가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트타임 말고 정식으로 같이 일하면 어때요? 영숙이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요. 솔직히 말할게요. 영숙 씨 오고 나서 단골이 늘었어요. 어제 할머니 손님이 또 왔는데 김치찌개 재료 누가 바꿨냐고 묻더라고요. 영숙이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벌써 하고 있잖아요. 영숙은 잠시 앞치마 끈을 매만졌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명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가 수업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어느새 매트를 앞줄에 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구석 뒷자리에 앉던 영숙이었습니다. 강사가 동작을 시작하자 영숙은 흔들리지 않고 따라했습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는 동작에서 양팔을 옆으로 뻗고 눈을 앞에 고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남이 옆에서 삐뚤거리다가 영숙을 보며 작게 감탄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순남이 영숙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있잖아요. 응. 이번에 생일이 언제예요? 영숙이 순남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그냥요. 이제 혼자 생일 어떻게 보낼 건지 궁금해서요. 영숙은 걸으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생일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렸던 아침. 케이크 앞에서 손을 거두었던 슈퍼마켓 냉장 코너.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멈추어 서서 눈가가 뜨거워지던 순간. 영숙은 그 기억들을 천천히 지나쳐 보내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순남이 영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숙은 두 손을 가볍게 흔들며 걸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챕터 8 영숙아 생일 축하해. 62번째 생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63번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떠졌을 때 창문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7시 반이었습니다. 알람 없이 눈이 떠진 것도 이 시간까지 누워 있는 것도 1년 전의 영숙에게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영숙은 스스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세수를 마친 영숙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일하러 갈 때 입는 앞치마용 옷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이 지난 추석에 사다 준 감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고 걸어두었던 옷이었습니다. 영숙은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립밤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영숙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같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린 것은 아침 9시였습니다. 문을 열자 순남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국화와 작은 노란 꽃들이 섞인 소박한 꽃다발이었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해요. 순남이 꽃다발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꽃 냄새가 났습니다. 영숙은 순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다가 복도에서 마주친 낯선 여자가 1년 사이에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들어와요. 아니, 나는 오후에 봐요. 오늘 아이들이 오는 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나중에 봐요. 오늘 좋은 날 보내요, 언니. 순남이 손을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영숙은 꽃다발을 안고 문을 닫았습니다. 베란다 창가 화병에 꽃을 꽂아두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12시에 봐요. 민준이 오빠도 와요. 영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약속한 식당은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작고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연과 지영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지영은 꽃 화분 하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영숙 앞에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지영이 화분을 식탁 옆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거 베란다에 두면 예쁠 것 같아서요. 영숙은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허브 화분이었습니다. 초록빛이 싱싱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포장지에 쌓인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영숙 앞에 앉으며 포장지를 내밀었습니다. 어색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영숙이 포장지를 받았습니다. 뭐야? 열어봐요. 포장지 안에는 작은 꽃 화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가져온 것과 다른 종류였습니다. 연보랏빛 꽃이었습니다. 민준이 너가 이런 걸 골랐어. 꽃집 사장님이 골라줬어요. 지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민준이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영숙도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식탁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지연이 요즘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영은 다음 달 여행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주는 조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숙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42년 동안 밥상에서 이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영숙은 새삼 느꼈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무거웠습니다. 눈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이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뭐 더 할래요? 나는 괜찮아. 너희 먼저 가. 지영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생일인데요? 응, 생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세 사람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혼자 좀 걷고 싶어. 지연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좋은 하루 보내요. 지영이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민주는 괜히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추우면 전화해요. 그래. 세 사람과 헤어진 영숙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구경할 것이 있으면 멈추어 바라보고 걷고 싶으면 걸었습니다. 꽃집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꽃들이 가게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영숙은 꽃들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동네 빵집 앞에서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케이크들이 보였습니다. 지난해 슈퍼마켓 냉장 코너 앞에서 손을 거두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빵집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딸기 케이크, 초코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영숙은 진열장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딸기가 많이 올라간 작은 케이크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저거 하나 주세요. 점원이 케이크를 상자에 담는 동안 영숙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랍에서 초 하나를 꺼내 케이크 위에 꽂았습니다. 성냥으로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그 불꽃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거창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는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조용한 방 안에서 아무도 퇴근하지 않는 이 시간 안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소원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영숙은 케이크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숙아. 조용한 방 안에 영숙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울리지 않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그 말을 하고 나서 영숙은 한참 동안 입술을 다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천천히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케이크를 한 조각 잘라 포크로 떠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딸기가 싱싱하게 씹혔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씹으며 베란다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남이 꽂아준 꽃다발이 화병 안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가져다준 허브 화분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민준이 골라온 연보라빛 꽃 화분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꽃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숙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난 시간, 원피스를 입은 것, 순남이 가져온 꽃다발, 아이들과 먹은 점심, 혼자 걸은 골목길 빵집에서 고른 케이크,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의 생일이었다. 63살 진짜 시작.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저녁 바람이 불어 커튼을 살짝 들었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베란다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그 공기를 깊이 마셨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배운 동작 하나를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한 발로 바닥을 딛고 두 팔을 옆으로 천천히 뻗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앞에 고정하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서 있는 이 자세가 지난 1년 동안 영숙이 스스로 세워온 삶의 모양과 닮아 있었습니다. 동작을 마치고 영숙은 창가 의자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울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참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밥상을 차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살아요. 살아야 해요. 당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그 온기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잠이 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밤이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꿈도 없는 깊은 잠이었습니다. 김영숙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63살의 아침이 매일 새로 오고 있었습니다.